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 리소그래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리소그래피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클린룸이 왜 중요한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뒤에 이제 리소그래피 각각 요소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반도체 공정은 크게 이제 백엔드 공정과 프론트엔드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공정 중에 옥시데이션, 리소그래피, 에칭, 디퓨전, 이온 임플란테이션, 필름 데포지션, 메탈리제이션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요 공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아마 메탈리제이션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 필름 데포지션 그리고 이온 임플란테이션, 옥시데이션, 리소그래피, 에칭, 디퓨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리소그래피는 이제 리소와 그래피, 즉 돌에 그림을 새기는 것과 같은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소그래피는 웨이퍼 위에 강강제라고 하는 UV에 잘 반응하는 폴리머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웨이퍼 위에 이 강강제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 위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은 후에,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그려놓은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다가 UV의 빛을 쏴주면 그 빛에 의해서 이 관광제가 반응을 하게 되고, 이거를 현상핵이라는 거에 넣어주면 요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웨이퍼의 전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했었고요. 거의 반도체 공정 전체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공정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자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결국 소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리소그래피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각 공정이나 다른 공정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리소그래피 공정이기 때문에 리소그래피가 반도체 공정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리소그래피가 이루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강강제 도포할 때 어떤 회전하는 판 위에다가 웨이퍼를 올려놓고 강강제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강강제는 이제 용액처럼 좀 점성이 있는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떨어뜨린 후에 이제 스핀을 시켜주면 이렇게 두께가 일정한 막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솔벤트 용액들을 날려주기 위해서 이제 히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히팅을 하면 증기로 용액들이 날아가게 되고 강강제가 도포가 된다고 했었죠. 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제 반도체 공정 양산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떨어뜨리지 않고요. 웨이퍼가 도는 상태에서 노즐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강강제를 떨어뜨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코팅을 하고요. 그런 장비를 BR 트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학교 레벨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리소그래피 공정은 사진 찍는 것과 같다고 했었죠. 과정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공정을 보면 여기 물체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지금 제가 필름 카메라로 얘기를 했었죠. 필름 카메라가 리소그래피 공정이랑 더 유사하다고 해서,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필름에 물체에 대한 형상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필름을 꺼내서 현상을 시키면 이렇게 사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소그래피 공정에도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새겨놓고 이거를 노광 장비에다가 로딩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 강강제를
코팅을 한 후에 넣어주고 UV를 쬐줍니다. 그 후에 현상액에다 넣어주면 웨이퍼 위에 마스크의 패턴들이 그대로 전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차이점은 사진 찍는 과정은 우리가 각도라든지 빛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다양하게 해서 물체보다 더 뛰어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뚱뚱하게 나온 거를 좀 더 날씬하게 나오게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리소그래피 공정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애초에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전사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실제로는 그게 힘들다고 했었고 무조건 마스크에 있는 패턴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마스크에 있는 패턴과 비슷하게 나오게 만들 건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리소그래피 기술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가능하면 웨이퍼에 그대로 전사시키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 패턴을 그대로 전사시키기 힘든 이유가 뭐냐? 그 가장 흔한 예가 파티클, 먼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다른 뭐 회절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패턴 사이즈를 줄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먼지나 파티클의 영향이 더 크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피놀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마스크에 먼지가 올라가서 피놀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메탈 라인에 여기에 이제 색칠된 부분에 금속 라인을 만드는 마스크 패턴인데 지금 파티클이 떨어져서 여기 메탈 부분을 손상을 시키죠.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메탈 라인과 이 메탈 라인은 서로 단락이 돼야 되는데 이 파티클에 의해서 쇼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자 동작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에서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물론 리소그래피 공정 말고 다른 공정들도 이런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리소그래피가 가장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클린룸, 즉 한국말로 하면 청정실이죠. 이러한 개념이 도입된 방에서 공정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클린룸의 중요한 역할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파티클들이 소자 제작에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없앤 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클린룸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요즘은 이제 팹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팹은 이제 패브리케이션의 약자고요. 패브리케이션은 어떤 소자나 회로를 만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패브리케이션이 제작이라는 영어 용어니까요. 그래서 팹이라고 해서 어떤 소자들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실 청정식 클린룸보다는 팹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실제 필드에서는. 그래서 클린룸, 즉 청정실은 등급을 나누어서 청정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실의 등급, 클래스, 등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잉글리시 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가 매트릭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잉글리시 시스템은 클린룸의 단위 피트 부피당 공기 내에 0.5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파티클들을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수를 그대로 나타내는 클래스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매트릭 시스템은 단위 미터 부피당 공기 내에 0.5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파티클들을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수를 로그로 나타내는 클래스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잉글리시 시스템 클래스 100은 1 단위 피트 부피당 공기 내에 0.5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파티클 수가 100개 이하이다 라는 얘기가 된다고 했고요. 클래스 M3.5는 매트릭 시스템이고 10의 3.5승의 파티클 또는 3500개 파티클 이
단위 미터 부피당 공기 내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1단위 미터 부피당 공기 내에 0.5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를 가진 파티클 수가 10의 3.5승계 또는 3,500개 이하로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봐도 잉글리시 시스템이 매트릭 시스템보다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더 편리하죠. 그래서 이 잉글리시 시스템이 더 널리 사용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파티클 사이즈는 공정이 발달하면서 점점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0.1 마이크로까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뭐 회사 시스템마다 자기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0.1 마이크로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룸을 예를 들었습니다. 포스텍에 있는 포항나노융합 기술원을 예로 들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클린룸을 우리가 모두 다 클래스 1으로 유지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리소그래피와 같이 파티클 수의 관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 클래스 1으로 이제 유지를 시키는 룸을 만들어주고, 그 외에 뭐 소자를 제작하는 뭐 메탈 공정이나 뭐 필름 증착 공정을 하는 곳은 뭐 클래스 10이나 클래스 100 정도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구획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나눠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클린룸에 대해서 어떻게 청정도 관리를 하는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클린룸 자체는 우리가 있는 대기압보다 기압을 높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클린룸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기압을 좀 더 높게 만들어주고 외부보다 좀 더 높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위에 이렇게 필터가 있는 거죠. 뭐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0.1 마이크로 필터가 있을 수 있고 0.5 마이크로 필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 구멍이 뽕뽕뽕 다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뽕뽕뽕 다 뚫려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공기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부의 압력이 높고 바깥의 압력은 낮다고 했죠. 그러면 공기들이 무조건 이렇게 순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 존재하던 파티클들을 밑으로 내보내겠죠. 내보내면서 빠져나가고 요거를 다시 돌려서 필터를 통과시켜주고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걸러진 공기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린룸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돌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빠져나간 대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를 넣어줘서 필터를 넣어줘도 되고, 그거는 이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진 공기를 유입해주고 파티클이 들어간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클린룸의 이제 청정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진복이라는 걸 있습니다. 먼지가 나지 않는 옷. 그리고 뭐 펜도, 볼펜도 우리가 쓰다 보면 잉크에서 파티클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펜. 그다음 종이도 먼지가 나기 때문에 종이에 먼지가 나지 않는 종이 등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자가 만들어진 공간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로 이제 거기는 청정도를 엄밀하게 관리하는 룸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방 전체가 장비로 꽉 차 있다고 하면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이 바깥에서 이제 특별한 룸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이제 장비가 고장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사람이 가급적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식으로 클린룸, 즉 팹을 설계를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리소그래피의 앞부분이었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 이번 주에 새롭게 다루게 될 리소그래피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익스포저 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익스포저, 한국말로 하면 노광이죠. 노광에 대한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노광은 UV 빛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사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의가 정렬이 끝난 후 마스크의 패턴을 웨이퍼 위에 전사시키기 위해 자외선에 관광제를 노출시키는 공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정렬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정렬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관광제를 코팅을 하고 그 위에 마스크를 놓은 후에 UV 빛을 쬐주는 게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웨이퍼를 놓고 그 위에 마스크를 그냥 아무렇게나 놔놓고 이제 UV 빛을 쬐줘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첫 번째 레이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레이어를 만들 때 그냥 쏴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모스펫이 있다고 하죠. 모스펫 위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채널이 게이트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게이트 채널이 이렇게 패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도핑된 영역이 이렇게 갔을 때 이 간격이 크지가 않겠죠. 거의 저스트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면 게이트가 소스 드레인 사이를 다 덮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레이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소스 드레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게이트로 만들려고 할 때 패턴을 정확한 위치에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마크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를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노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영 인쇄법, 그리고 투사형 인쇄법이죠. 영어로 하면 섀도우 프린팅, 프로젝션 프린팅인데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음영 인쇄법은 빛을 그대로 조사하는 리소그래피 노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사형 인쇄법은 프로젝션이라는 의미가 빛을 쏴준 후에 이거를 축소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키는 과정이 포함된 노광 방법이 투사형 인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음영 인쇄법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접촉 인쇄법, 영어로 하면 컨택 프린팅, 그리고 근접 인쇄법, proximity printing. 자, 컨택 프린팅을 살펴보면 여기에 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터, 그러니까 빛을 조사하는 어떤 기구가 있겠죠. 기구가 있고 마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가 있죠. 여기 까만색이 아마 관광제겠죠. 보시면 이게 마스크고 이게 웨이퍼입니다. 자, 그럼 접촉 인쇄법은 뭐냐?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에 간격을 주지 않고 직접 붙여서 노광을 하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프록시미티는 마스크와 관광제가 도핑된 웨이퍼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을 두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각각 장단점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사형 인쇄법은 아까 말했듯이 광원이 있고 그리고 빛을 조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마스크가 중간에 놓입니다. 중간에 놓이고 여기에 관광제가 도포된 웨이퍼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축소하는 어떤 프로젝션 옵틱스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빛을 쬐주고 그런 마스크가 그려지겠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전사시키는 게 아니고 요거를 뭐 5배나 4배로 축소시켜서 웨이퍼에 전사하는 노광 방법을 투사형 인쇄법이라고 합니다. 이 투사형 인쇄법은 스텝 앤 리핏 인쇄법이랑 스텝 앤 스캔 인쇄법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음영 인쇄법은 빛을 그대로 쏴줘서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웨이퍼, 강감제가 도핑된 웨이퍼에다 전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투사형 인쇄법은 광원에서 빛이 나온 거를 마스크를 통해서 투과를 시키고 그 위에 어떤 프로젝션 옵틱스를 통해서 축소를 시켜서 웨이퍼에다가 패턴을 만들어주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적절한 노광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크게 접촉인쇄법, 근접인쇄법, 투사형 인쇄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접촉인쇄법의 장점은 마스크와 강강제의 접촉으로 해상도가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마스크와 강강제 사이에 갭이 존재하지 않았죠. 다이렉트로 직접 이제 접촉을 시키기 때문에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강강제로 그대로 전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회절이라든지 이런 빛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마스크가 이제 먼지에 의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가 아니고 강강제가 마스크에 붙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강강제가 뭐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점성에 있는 용액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와 강강제를 접촉을 시키면 이 강강제가 마스크에 묻어나서 마스크가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강강제도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패턴을 만들 때 또 분리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근접인쇄법입니다. 근접인쇄법은 마스크와 강강제 사이에 어떤 갭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갭은 보통 10에서 50 마이크로 정도 갭을 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랑 강강제가 다이렉트로 붙지 않기 때문에 패턴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손상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강강제가 마스크에 묻어서 남는다든지 아니면 강강제가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죠. 반면에 단점은 아무래도 해상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패턴 끝부분에서 빛의 회절 등이 발생해서 이제 패턴 모서리 부분 같은 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공정은 이제 한 가지 장비로 공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얼라이너라고 하고 또는 컨택 얼라이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노광 장비고요. 그래서 이 장비 하나 가지고 이 접촉인쇄법과 근접인쇄법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쓰면 우리가 최소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은 2마이크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대부분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까지 작은 패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마스크 얼라이너를 쓰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섀도우 마스크라고 그냥 간략하게 엄청 큰 패턴을 만든 뭐 알루미늄 재질의 판을 가지고 패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투사형 인쇄법은 아까 말했듯이 프로젝션 옵틱스를 통해서 축소를 시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장점이 뭐냐? 접촉 인쇄법과 달리 마스크의 손상이나 오염이 없죠. 왜냐하면 갭 공간을 주기 때문이죠. 대신 그 사이에 어떤 프로젝션 옵틱스가 더 추가가 되긴 하지만 훨씬 이제 웨이퍼를 더 강강제로부터 멀리 띄우니까 손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근접인쇄법에 비해서 우리가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만들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단점은 첫 번째, 장비가 일단 비싸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프로젝션 옵틱스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회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프로젝션 옵틱스가 들어가면서 마스크와 강강제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그러면 회절이 더 영향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장단점이 있고요. 투사형 인쇄법 장비의 가장 흔한 예는 스태퍼와 스캐너입니다.
스테퍼 장비 같은 경우는 뭐 500나노 정도의 패턴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비율은, 축소 비율은 보통은 1대5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스캐너는 양산 공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보통은 1대4 정도로 축소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투사형 인쇄법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스텝 앤 리핏 방법이랑 스텝 앤 스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 중에서 스텝 앤 리핏 방법이 스태퍼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텝 앤 스캔 방법은 스캐너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쓰는 게 스캐너 장비라고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유스기서나 이런 거 보시면 지금 EUV 장비를 사용을 하려고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죠. EUV는 이제 극자외선을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고, 이번 주 강의 끝부분에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투사형 인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텝 앤 리핏 방법이랑 스텝 앤 스캔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1대1 웨이퍼 투사형 인쇄법이 존재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각각에 해당되는 기법을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A번이 1대1 웨이퍼 투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1대1이기 때문에 투사형 인쇄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책에서는 지금 투사형 인쇄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대1 웨이퍼 투사 시스템은 보시면 너비가 1mm인 좁은 노광 영역이 아치 형태로 이동하며 마스크의 이제 이미지를 웨이퍼 위에 그대로 전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소시키는 과정이 없죠.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노광 면적이 1mm로 굉장히 작죠.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광을 집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집적시킨다는 게 뭐냐면 광이 이제 넓은 면적으로 균일하게 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서 균일한 빛을 만들어주도록 해주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렌즈죠. 이 렌즈가 지금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 마스크 끝단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빛을 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이 지금 전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점은 노광 면적을 작게 해주기 때문에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균일하게 노광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사하는 방법이 1대1 웨이퍼 투사 시스템이고, 각각 이제 여기 오른쪽에 B와 C가 1대1 또는 M대1 축소 스텝 앤 리핏 투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대1은 말 그대로 전사를 시키는 거고요. 자, 스텝 앤 리핏 인쇄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마스크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레티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노광 면적을 보통은 2cm by 2cm 크기로 노광 면적을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쏴주는 겁니다. 대신 뭐가 움직이나요? 웨이퍼가 움직이죠. 웨이퍼가 움직이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뭐 디자인을 다 확립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패턴을 찍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죠. 근데 B는 1대1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는 축소를 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C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태퍼 장비의 방식입니다. 스태퍼 장비는 아까 말했듯이 보통 1대5 정도로 축소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2cm by 2cm 내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패턴들을 다 집어넣고 이거를 웨이퍼를 이동시키면서 패턴을 반복해서 노광을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1대1 시스템의 단점은 여기 나와 있죠. 시스템 장비
제작하는 거는 용이하죠. 왜냐하면 프로젝션 옵틱스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요. 대신 단점은 웨이퍼를 작게 만들어야 작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졸루션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1대2로 축소, 1대5로 축소할 경우는 패턴을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는 좀 더 복잡해지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1대5 스텝 앤 리핏 투사 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 장비를 스태퍼라고 한다. 그래서 스태퍼는 2cm by 2cm 내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고 그거를 웨이퍼대에 반복적으로 계속 찍어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찍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D번은 M/1 축소 스텝 앤 스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스캐너 장비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보시면 칩 크기가 렌즈의 필드 사이즈보다 클 경우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칩의 크기가 아까는 2cm by 2cm라고 했죠. 그런데 이 칩 크기가 렌즈의 필드 사이즈는 빛을 쏴주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쏴주는 면적보다 칩 크기가 더 클 경우 활용하는 기법이고, 자, 차이점은 아까는 웨이퍼만 움직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매스크도 양옆으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매스크도 이렇게 양옆으로 동시에 움직이죠. 하지만 빛은 이렇게 아치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웨이퍼랑 매스크, 즉 레티클이죠. 레티클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우리가 노광할 수 있는 사이즈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노광 필드,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면적을 칩 사이즈보다 크게 만들어질 경우, 그러니까 패턴을 더 작게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우리가 쏴주는 빛 영역 대비 칩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당연히 B와 C는 칩 크기가 빛을 쏴주는 필드 사이즈보다 작을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광하는 그 빛의 면적이 칩보다 더 클 경우에는 스텝 앤 리핏 투사 시스템을 활용을 한 거고, 그게 어려울 때는 스텝 앤 스캔 시스템을 활용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태퍼랑 스캐너 개념을 좀 잘 이해하면 좋고요.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스태퍼와 스캐너가 비싸지만 패턴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장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스캐너가 지금 거의 상용화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